혹시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십니까? 그 사람과 통화를 마치고 수화기를 내려놓았을 뿐인데 이상하게 한나절 내내 가슴 한편이 답답합니다. 저녁밥도 넘어가지 않고 밤에 누워도 그 한마디가 자꾸 귓가에 맴돕니다. 분명히 웃으며 헤어졌는데 집에 돌아오면 다리가 풀리듯 기운이 빠집니다.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이기적이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가 무려 80년 넘게 사람을 추적한 연구에서 오래 건강하게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른 단 하나의 지표는 돈도 명예도 운동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나쁜 관계 하나가 몸에 미치는 해로움은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까이 둘수록 당신의 기운을 조용히 갉아먹는 3가지 말투를 꺼내보려 합니다. 공자께서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런 사람을 두고 손자사무 벗으로 두면 해가 되는 사람이라며 분명히 경계하셨습니다. 명심보감에도 친구를 가려 사귀어라 라는 말씀이 똑똑히 쓰여 있습니다. 오늘 이 3가지 말투 중 하나에서 요즘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하던 바로 그분의 얼굴이 떠오르실 겁니다. 특히 3번째 말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라 가장 마음이 아프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오늘 밤 당신의 마음 한켠이 훨씬 가벼워져 있을 것입니다. 차 한 잔 내려두시고 편안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도 통화를 마치고 수화기를 내려놓았는데 마음이 한나절 내내 시끄러웠던 적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오랜 지인과 점심을 먹고 돌아온 저녁, 설거지를 하다 말고 혹은 저녁 뉴스를 보다 말고 그 한마디가 다시 귓가에 맴도는 날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 얼굴이 먼저 떠오르고 오후 무렵이 되면 괜히 가슴 한편이 답답해져 창문을 열게 됩니다. 어른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모임에선 아픈 이야기가 늘고 헤어진 뒤에는 병원을 다닌다는 것입니다. 함께 있을 때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혼자가 되고 나서야 몸이 먼저 대답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민한 게 아닙니다. 몸이 당신 대신 먼저 정직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뿐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던 말들이 50을 넘기고 60이 가까워지면서 점점 오래 남습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30살의 마음과 60살의 마음에 떨어지는 무게가 다릅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서 있는 자리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50 이후의 삶은 조용히 관계가 얇아지는 시기입니다. 부모님이 먼저 가시고 오래 마음을 나누던 벗한 사람이 병실에 눕고 자녀는 자기 가정을 이루어 전화가 뜸해집니다. 평생을 다니던 일터에서도 언젠가 문을 나서게 됩니다. 떠나는 사람, 떠나보내는 사람, 떠나게 되는 사람이 한꺼번에 겹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한 사람의 말이 젊은 날보다 훨씬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한국의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조사에서 50대의 외로움 체감률은 41.7%, 60대는 39.5%에 이르렀습니다. 10사람 중 4사람이 속으로는 외롭다고 답한 셈입니다. 그리고 이 대목은 특히 무겁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4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홀로 쓸쓸히 떠나는 고독사 중 절반이 넘는 53.9%가 50대와 60대 남성이었습니다. 평생을 묵묵히 일해오신 분들, 집안의 기둥이셨던 분들이 가장 많이 그 자리에 계셨다는 뜻입니다. 이 숫자 앞에 서면 기운이 빠지는 말투를 멀리해야겠다는 생각은
결코 까탈스러운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은 생을 건강하게 살아내기 위한 아주 실용적인 선택입니다. 명심보감 교우편에는 오래전부터 분명하게 쓰여 있습니다. 친구를 가려 사귀어라. 수천 년 전 성현들도 이미 아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주고받는 말은 그저 소리로 끝나지 않고 서로의 몸과 마음에 조용히 스며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누군가를 떠올리며 마음이 무거우시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오랜 지혜가 당신의 몸을 빌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울 아침 아무리 방을 따뜻하게 데워도 창틀 어딘가에 작은 틈이 있으면 온기가 달아나 버립니다. 사람 사이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 살아보려 애써도 곁에 작은 틈 하나가 있으면 그곳으로 기운이 조금씩 새어나갑니다. 따뜻하게 우린 찻잔에 찬물 한 방울만 떨어져도 그 한 모금은 이미 미지근해집니다. 말 한마디도 그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투가 우리의 기운을 가장 오래, 가장 조용히 빼앗아가는 것일까요? 오늘은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하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세 가지 말투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오래 묵은 답답함이 한결 가벼워지실 것입니다. 가장 흔하고 가장 속기 쉬운 말투입니다. 이 말투에는 제가 이름 하나를 붙여두었습니다. 걱정 포장 말투라고 부르겠습니다. 비판과 비교 그리고 간섭을 걱정이라는 고운 포장지에 싸서 건네는 말투입니다. 포장지가 예쁘기 때문에 받는 사람은 한참이 지나서야 그 안에 있던 것이 선물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한 장면을 함께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오랜만에 맞은 명절, 온 가족이 모인 자리입니다. 반가운 얼굴들 사이에서 한 친척이 당신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너 살이 좀 쪘구나. 내가 다 너 걱정돼서 하는 말이지. 그 말 한마디에 식탁의 공기는 조용히 무거워집니다. 당신은 웃어야 할지 아무 말 말아야 할지 모르는 채로 그저 숟가락만 내려다보게 됩니다. 또 다른 장면도 있습니다. 오랜 친구가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말을 꺼냅니다. 내가 너니까 솔직히 말하는 건데 말이야. 그 문장이 시작되는 순간 당신의 어깨에는 이미 힘이 들어갑니다. 이어질 말이 칭찬이 아니라는 것을 몸이 먼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친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당신의 살림살이, 당신의 자녀, 당신의 선택, 혹은 당신의 직장에 대한 평가입니다. 집에 돌아와 신을 벗는 순간 이상하게 다리가 풀립니다. 그 자리에서 당신은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화를 냈다가는 단번에 걱정해서 해준 말에 왜 그래 하는 소리가 돌아올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웃고 집에 와서 혼자 속을 끓입니다. 이 말투를 가만히 해부해 보면 매번 똑같은 세 겹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겹은 비판의 내용입니다. 살 나이, 결혼, 돈, 자식의 성적, 배우자의 직업 같은 것들입니다. 두 번째 겹은 포장 문구입니다. 다 너 위해서, 걱정돼서, 내가 너니까. 세 번째 겹은 반박 봉쇄입니다. 내 걱정도 안 들을 거야?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서운하니? 하는 되받아침입니다. 이 세 겹이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어느 쪽으로도 빠져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비판이 아프다고 말하면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고 아무 말 않고 있으면 자기 속만 시끄러워지는 구조입니다. 마치 달콤한 감기약 안에 쓴 약을 숨겨놓은 것과 같습니다. 겉은 달지만 삼키고 나면 쓴맛이 혀에 오래 남습니다. 여기서 저는 잠시 수천 년 전 장자의 한 구절을 꺼내 보고 싶습니다. 장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지교 담약수, 소인지교 감양내.
군자의 사귐은 물처럼 담담하고 소인의 사귐은 단술처럼 달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귀한 관계는 요란하지 않고 담백하다는 말씀이지요. 반대로 혀끝이 달아지는 말, 유난히 듣기 좋게 포장된 말일수록 그 속을 한 번 더 들여다봐야 한다는 오래된 경고이기도 합니다. 진짜 걱정은 담담하게 옵니다. 한 번의 짧은 문장, 한 번의 조용한 눈짓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거짓 걱정은 유난히 달콤한 옷을 입고 찾아옵니다. 너니까 말해주는 거야.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같은 혀끝이 달아지는 말들입니다. 옛 어른들이 달콤한 말을 경계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짜 걱정과 포장된 훈계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기준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듣는 사람이 편안한 자리인가? 정말로 당신을 아끼는 마음이라면 그분은 여러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당신의 몸이나 살림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조용한 시간, 둘만 있는 공간을 찾아 말을 꺼냅니다. 둘째, 구체적인 행동 제안이 따라오는가? 진짜 걱정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라는 손을 내밉니다. 반면 걱정 포장 말투는 판정만 하고 끝납니다. 너 살쪘어 라고만 하지 그 다음을 함께 고민해주지 않습니다. 셋째,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는가? 진짜 걱정은 당신이 저는 지금 이대로도 괜찮습니다 하고 대답했을 때 그래, 내가 결정하는 거지 하고 물러서 줍니다. 그러나 걱정 포장 말투는 바로 그 지점에서 화를 냅니다. 내 말을 안 들어? 하고 목소리가 커집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진다면 그것은 걱정이 아니라 훈계입니다. 포장만 걱정이지 내용물은 평가이고 뒷면은 통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분의 얼굴이 벌써 떠오르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잠시 멈추어 그분의 목소리를 조용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명절 그 자리의 공기, 전화기 너머의 그 말투, 모임 끝에 빠져나오는 당신의 축 처진 어깨 말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한 분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당신이 예민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말투에는 원래부터 사람을 무겁게 만드는 구조가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 입에 붙여 두시면 좋은 한 문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길게 쓰지 마시고 이 한 문장만 외워 두십시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지금 제게 조금 무겁게 다가옵니다. 이 문장이 왜 귀한가 하면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의 무게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로 예의를 먼저 갖추고 그런데 로 부드럽게 방향을 돌리고 조금 무겁게 다가옵니다. 로 내 느낌을 전합니다. 상대를 비난하는 말이 한 글자도 들어있지 않은데도 그 말투에는 분명한 경계가 그어져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을 입에 붙이고 계시다가 그 포장된 걱정이 날아오는 순간 꺼내보십시오. 처음 한두 번은 어색하실 겁니다. 그러나 세 번째부터는 신기하게도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을 지키는 작은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친척도 그 친구도 어쩌면 당신을 정말 아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다만 그 말의 방식이 당신을 무겁게 할 뿐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일과 말투를 거절하는 일은 서로 다른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려는 것은 사람을 미워하는 연습이 아니라 내 마음이 덜 무거워지도록 말투 하나에 이름을 붙여두는 일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걱정 포장 말투입니다. 이름이 생겼다는 것은 이제부터 그 말이 날아와도 당신이 더 이상 속수무책으로 맞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름을 안 사람은 이미 그 말에서 반쯤은 벗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투보다 더 교묘한 말투가 있습니다. 방금의 말투는 그래도 포장이 보였습니다. 달콤함이 느껴졌고 포장지에 반짝임이 있었기에 한참 뒤라도 아, 그게 포장이었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투는 포장조차 보여주지 않습니다. 상처만 던져놓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라고 말하는 말투입니다. 첫 번째 말투가 달콤한 포장이었다면 두 번째 말투는 반대로 은근한 비꼼입니다. 그래서 더 잡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투를 뒤로 물러서기 말투라고 부르겠습니다. 말은 앞으로 던지고 몸은 뒤로 빠지는 말투입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나는 그런 뜻 아니었는데. 어머, 농담도 못 받아?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이렇게 한마디를 덧붙이는 순간 상처받은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자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랜만에 모임에 나가셨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다듬고 오랜만에 아껴둔 옷 한 벌을 꺼내 입고 마음도 제법 설레셨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아래 위로 한번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와, 너 참 용감하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제가 무얼 잘못 입었나 속이 시끄러워집니다. 그런데 그분이 웃으며 덧붙입니다. 왜 그래, 칭찬이야.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또 이런 자리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냈는데 한 분이 툭 던집니다. 아이고, 그 집은 참 쉽게 사네. 모두가 어색해집니다. 여러분이 말없이 찻잔을 드시는데 그분이 손사래를 칩니다. 아유, 농담이지. 나는 그냥 부러워서 한 말이야. 왜 이렇게 심각해? 이 말투가 무서운 이유는 구조가 두 단계로 촘촘히 짜여 있기 때문입니다. 1단계는 비꼼입니다. 칭찬인 듯 아닌 듯, 농담인 듯 아닌 듯, 애매한 말을 하나 툭 던져 상대를 긁습니다. 2단계는 해석 돌리기입니다. 상대가 굳어지거나 조금이라도 반응하면 바로 그런 뜻 아니었는데 로 뒤로 빠져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상처는 남았는데 상처 준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투를 들은 사람은 꼭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리게 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괜히 꼬아서 들은 건가? 이렇게 자기 탓으로 돌아옵니다. 말의 주인은 웃으며 찻잔을 들고 있는데 말을 들은 사람만 며칠을 앓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래된 병법서 한 대목을 짧게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분이 지피지기 백전백승, 으로 기억하고 계신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손자병법 원전의 문구는 조금 다릅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이긴다가 아니라 위태롭지 않다입니다. 이 차이를 곱씹어 보십시오. 우리는 이런 말투와 싸워 꺾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위태롭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투의 이름을 알고 구조를 알면 그 말 한마디에 내 한나절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는 것만으로 이미 반쯤 빠져나온 것입니다. 옛 성현들도 이런 말투를 일찍이 경계하였습니다. 잠언 27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함에서 나온 것이요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참된 벗의 말은 아프지만 속이 곧습니다. 그러나 겉이 웃음이고 속이 비수인 말, 입맞춤처럼 다가와 실은 찌르는 말은 예로부터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명심보감 교우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과일나무는 심을 필요 없고 의리 없는 벗은 사귈 필요 없다. 겉은 나무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겉은 친구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 말에는 의리가 없습니다. 수천 년 전에도 이런 사람은 있었고 성현들은 일찌감치 그런 벗은 사귈 필요 없다고 이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투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판별 기준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말이 끝난 뒤 내 속이 시끄러워졌는가? 그런데 상대는 웃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말은 농담이 아니라 공격입니다. 농담은 두 사람을 함께 웃게 합니다. 한쪽만 웃고 한쪽만 무거워지는 말은 농담의 옷을 입은 다른 무엇입니다. 이 말투에는 몇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모기장 구멍 같은 말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구멍으로 밤새 모기가 들어와 잠을 설치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손가락으로 쿡 찌르고는 먼지가 있어서 뗐어 라고 하는 손이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 끝으로 남의 등을 쿡쿡 찌르고는 어머, 우산이 닿은 줄도 몰랐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찌르고 뒤로 빠집니다. 이제 입에 붙여 두실 한 문장을 드리겠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투로 다가올 때 길게 따질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 한 문장만 조용히 건네시면 됩니다. 그 말은 농담으로 듣기 어렵네요. 제가 예민해서가 아니라 그 말이 편치 않아서입니다. 이 문장의 힘은 한 단어를 되찾아 온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예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분들은 늘 이 단어를 자기 책임을 피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내가 예민해서 그래. 요즘 내가 예민해졌어. 그래서 이 단어를 듣는 순간 우리는 움츠러듭니다. 그러나 이 문장은 그 단어를 돌려놓습니다. 예민함이 내 결함이 아니라 내 감정의 자연스러운 이름이라는 자리로 말입니다. 여기서 잠시 숨을 한번 고르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민한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감각이 섬세한 것은 오래 살아오며 사람을 많이 겪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젊을 적에는 그저 지나쳤을 말의 결을 이제는 알아차리시는 것입니다. 말의 끝이 조금 뾰족한지 그 웃음에 온기가 있는지 없는지 50을 넘기신 분들은 이미 아십니다. 그 알아차림은 예민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날이 선 것이 아니라 결이 고운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너무 예민한가 라는 말로 스스로를 작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감각이 여러분을 지켜왔습니다. 이 두 번째 말투 앞에서 꼭 기억하실 것은 한 가지입니다. 상대가 그런 뜻이 아니었다. 고 말하든 말든 내 속이 시끄러워졌다면 그것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내 마음의 사실을 상대의 해석으로 덮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 느낌의 주인은 끝까지 저 자신입니다. 거짓 배려와 은근한 비꼼. 첫 번째 말투와 두 번째 말투,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셨다면 이미 절반은 멀어지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세 번째가 남아 있습니다. 앞에 두 말투가 건드리고 도망가는 쪽이었다면 세 번째 말투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가까이 붙어 있으려 합니다. 떨어지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마음 아픈 말투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말투를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장 자주 듣는 말, 그래서 귀에 익어 오히려 알아차리기 어려운 말투입니다. 지금 한 사람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신다면 잠시 숨을 고르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이 말투를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반쯤은 치유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투에 이름을 하나 붙여드리고 싶습니다. 탓 돌리기 말투입니다. 자기 감정과 자기 삶의 무게를 어느새 듣는 사람의 어깨 위에 조용히 올려놓는 말투입니다. 그러면서 상대를 마땅히 위로해야 할 사람, 마땅히 갚아야 할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말투입니다. 끝없는 피해자의 자리에서 한 번도 내려오지 않는 말투입니다.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랜 친구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반가운 마음에 받으면 그분의 목소리는 언제나 똑같이 시작됩니다. 내가 그때 그 말만 안 했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혹은 이런 말로 시작되기도 합니다. 너한테만 털어놓는 거야. 너만 들어줘. 처음에는 마음이 짠해서 듣습니다. 두 번째에는 조금 지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가 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2시간, 3시간 하소연을 듣고 수화기를 내려놓으면 제 마음이 납덩이가 되어 있습니다. 분명 제가 들어드린 쪽인데 제가 더 무거워진 기분입니다. 저녁밥이 넘어가지 않고 잠자리에 누워도 그분의 한숨 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그분은 그 통화로 얼마간 후련해지셨을지 모르지만 제 쪽은 며칠이 지나도록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 말투가 무서운 이유는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아주 정교한 세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단계. 내 인생의 원인을 당신으로 지정합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만 안 했어도 이 한마디로 그분의 불행의 원인이 제 쪽으로 옮겨옵니다. 두 번째 단계. 그러니 당신은 들어줄 의무가 있습니다. 원인이 저라면 저는 자연히 책임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 단계. 만약 당신이 들어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차가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세 단계가 한 번의 통화 안에서 빠르게 작동합니다. 저는 어느새 듣지 않으면 죄를 짓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공자께서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런 사람을 두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논어 게시편의 유명한 한 구절입니다. 익자사무, 손자사무, 유익한 벗이 셋이요, 해로운 벗이 셋이라 하였습니다. 곧은 벗, 신에 있는 벗, 견문이 넓은 벗은 이롭습니다. 그러나 아첨하는 벗, 줏대 없는 벗, 말만 번지르르한 벗은 해롭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특히 마음에 얹어두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우편령, 말만 번지르르한 벗입니다. 공자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단순히 말을 잘하는 사람을 경계하신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친밀한 언어로 포장되어 있으나 그 본질은 자기 부담을 상대에게 떠넘기는 사람, 그 경계를 이루신 것입니다. 수천 년 전 성현의 눈에도 이미 이런 말투는 벗이 아니라 해로움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서양의 현자도 같은 말씀을 하였습니다. 세네카는 도덕 서한 3편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우정을 맺는 자는 잘못 계산한 것이다. 사슬이 한 번만 쩔렁여도 그런 벗은 떠난다. 동쪽의 공자와 서쪽의 세네카가 서로 한 번도 만난 적 없으면서도 같은 진단을 내놓은 것입니다. 감정을 일방적으로 기대어 오는 관계는 우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이름을 가진 다른 무엇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투를 가진 분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 판별 기준을 마음속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대화가 늘 한 방향입니다. 오늘 내가 힘든 일을 꺼내려 해도 어느새 이야기는 다시 그분의 사연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둘째, 그분을 만나고 헤어진 뒤 내 마음이 납처럼 무겁습니다. 기분 좋은 만남이 아니라 끝나고 나면 혼자 숨을 크게 쉬어야 하는 만남입니다. 셋째, 내가 건넨 위로에 대한 보답이 돌아온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받는 자리에, 나는 언제나 주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진다면 그 관계는 우정이 아니라 감정의 일방적 의존 관계입니다. 그 차이를 구별해 두시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 짐 가벼워집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한 가지 걱정이 올라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들어드리지 않으면 그분은 얼마나 외로우실까? 이런 마음입니다. 참으로 고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한 번만 이 문장을 마음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들어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외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외로움은 그분만이 책임질 수 있는 몫입니다. 이것은 차갑게 돌아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각자의 몫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인생의 무게를 제가 대신 져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대신 져드리려 애쓰는 순간 그분은 오히려 자기 두 발로 서는 법을 영영 배우지 못하십니다. 옛사람의 말씀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칼에 베었을 때 우리는 그 칼을 다시 들고 와 치유해달라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 칼은 그 자리에 두고 약을 찾아 상처를 돌봅니다. 내 상처의 원인과 내 상처의 해결은 같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상처를 주셨다고 해서 그분이 반드시 제 치유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역할은 다른 곳에서 찾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 세 가지 모습이 떠오릅니다. 길을 가다 제게 자기 짐을 던지고 휑하니 가버리는 사람. 비 오는 날 남의 우산 속으로 쑥 들어와 제 한쪽 어깨만 홀딱 젖게 하는 사람. 제 잔에 물을 한없이 부어 결국 제 그릇을 넘치게 하는 사람. 악한 분들이 아니십니다. 다만 그분들의 그릇에 담기지 않는 것이 있어 제 쪽으로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 그릇은 제가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입에 한 문장을 붙여 두시기 바랍니다. 아주 짧고 아주 단정하고 시간으로 경계를 긋는 문장입니다. 그 일은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제가 들을 수 있는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한 문장 안에 두 가지 경계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앞 문장은 책임의 경계입니다. 그분의 인생의 원인은 제가 아니라는 조용한 정정입니다. 뒷문장은 시간의 경계입니다. 감정으로 경계를 긋기는 어렵지만 시간으로 경계를 긋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30분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시간을 잡아두시면 마음이 훨씬 수월해지십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어쩌면 저 자신도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 자신도 누군가에게는 이 세 가지 말투 중 하나를 쓰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 이야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며 저는 몇 번이나 멈칫했습니다. 세 가지 말투를 쓰는 사람이 저도 모르게 저였던 순간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조언을 가장한 훈계를 건넨 적이 있었고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한마디 비꼼을 흘려놓고는 상대가 굳어지자 왜 그렇게 예민해 하며 슬쩍 물러선 적도 있었습니다. 돌아보니 그 말을 들은 분의 마음도 지금 제가 무겁게 느끼는 이 마음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시 거울의 방향을 저희 자신에게로 돌려보려 합니다. 멀리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말투라는 사실을 저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하지 않으면 이 시간이 공허해지기 때문입니다. 정신과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조용히 갉아먹는 세 가지 습관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에게 모진 말을 건네는 습관입니다. 난 이제 끝났어. 나는 버려졌어. 같은 말은 남에게 들으면 가슴이 내려앉는 표현인데 우리는 종종 그 말을 자기 자신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건넵니다. 누가 내게 그렇게 말했다면 절대 곁에 두지 않을 말을 정작 나는 나에게 허락하고 있는 셈입니다. 둘째는 전제 자체가 뒤틀린 문장입니다. 내가 왜 행복하지 말아야 하는 거지? 같은 말은 언뜻 반성처럼 들리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나는 행복하면 안 된다. 는 전제를 이미 깔아두고 있습니다. 이런 말버릇은 답이 아니라 질문 속에 이미 자신을 가둬두는 방식입니다. 셋째는 독심술입니다. 상대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고 있어.
저 사람은 나를 귀찮아해. 하고 혼자 읽어내버리는 습관입니다. 그 순간부터 상대는 아무 잘못이 없어도 제 마음속에서 이미 미운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말투와 무섭도록 닮아 있습니다. 남을 향해 날카로워지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 날카로워진 사람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저 자신에게 작은 질문 세 가지를 조용히 던져봅니다. 거창한 반성이 아니라 하루를 마무리하는 짧은 점검입니다. 나는 최근에 다 너를 위해서 라는 말을 누군가에게 한 적이 있는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나서 농담이었어 라고 슬쩍 말을 거둔 적이 있는가? 통화가 끝난 뒤에 상대가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무거움만큼의 무게로 전화를 내려놓았던 적은 없었는가? 이 세 질문에 마음 한구석이 조금 뜨끔하신다면 그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성숙의 신호입니다. 자기 말투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만이 남의 말투도 정확히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맹자께서는 맹자 2루편에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부무책선. 참된 벗은 선한 일로 서로 권하고 잘못을 꾸짖어 바르게 한다. 참된 벗은 상대만 바꾸려 하지 않고 자기 자신부터 돌아보게 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멀리하기 전에 제 안에서 먼저 멀리해야 할 말투가 무엇인지 살피는 일. 그것이 어른의 우정이라고 옛 성현은 일러주셨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도 무소유에서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버리고 비우지 않고는 새 것이 들어설 수 없다. 멀리해야 할 말투를 남에게만 붙이지 마시고 제 안에 거친 말 한 자락도 오늘 가만히 비워두셨으면 합니다. 그 자리에 다정한 말이 들어설 공간이 생깁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른은 하루 일과를 마친 저녁이면 거울을 딱 한 번 돌려보신다고 합니다. 오늘 내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는가? 그 말이 상대의 저녁상을 무겁게 하지는 않았는가? 길게 반성하지도 자책하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하루에 한 번 거울을 돌려보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하루치 반성이 신기하게도 하루치 말투를 바꿔놓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함께 보신 우리에게는 한 가지 약속이 남습니다. 멀리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말투입니다. 그분에게서도 그리고 제게서도. 그렇다고 모든 관계를 끊을 수는 없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끊을 수 없는 관계에서 마음의 거리를 어떻게 두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오랜 형제자매, 시댁이나 처가 어른, 수십 년 된 동창 모임, 오래된 직장 선후배, 한 동네 이웃처럼 멀리하고 싶어도 내일 또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옛 어른들은 사람 사이를 5계단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모르는 사람, 지인, 친구, 연인, 그리고 가족. 마음이 무거워지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을 완전히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한 계단만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친구였던 분은 지인으로, 가까운 지인은 그저 아는 사람으로,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방을 하나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가지 작은 실천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만남의 시간을 미리 정해 두십시오. 약속 자리에 앉으시기 전에 속으로 가만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30분만 차를 마시고 일어서야 합니다. 감정으로 경계를 긋기는 어렵지만 시간으로 경계를 긋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대화의 방을 나누어 두십시오. 그분과는 날씨 이야기 방, 건강 이야기 방, 음식 이야기 방만 열어두시고 가족 이야기 방, 정치 이야기 방, 돈 이야기 방은 조용히 닫아두시는 겁니다. 모든 문을 다 열어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 만난 뒤에 회복 의식을 가지십시오. 통화를 마친 뒤, 모임에서 돌아오신 뒤에는 가벼운 산책 10분,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작은 선물 하나를 건네십시오. 따뜻한 차 한 잔이어도 좋고, 좋아하시는 노래 한 곡이어도 좋고, 바둑판 앞에 혼자 앉아 한 수 놓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불가에는 시절인연이라는 오래된 말이 있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때가 있어서 인연이 익으면 꽃이 피고 때가 닿으면 자연이 떠난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끊어내지 않으셔도 시간이 조용히 거리를 정리해 줍니다. 겨울 이불을 덮듯 꼭 필요한 만큼만 덮고 나머지는 개어두시면 됩니다. 주역동인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인동심 기리당금.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면 그 날카로움이 쇠도 끊는다. 마음을 같이 한 말은 그 향기가 난초와 같다. 멀리할 말투를 오늘 함께 살펴본 이유는 결국 마음을 같이 할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난초 같은 벗을 알아보려면 먼저 향기 없는 말부터 가릴 줄 알아야 하니까요. 모든 관계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거리는 오직 당신만이 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걱정 포장 말투. 어머, 나는 그런 뜻 아니었는데. 뒤로 물러서기 말투.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탓 돌리기 말투. 이 세 마디가 귀에 익으셨다면 그것만으로 이미 반쯤은 멀어지신 것입니다. 오늘 떠오른 한 분이 있다면 그분을 미워하지 마시고 다만 마음의 방을 한 칸만 옮겨두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에게는 오늘 하루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볼 일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의 바람도 낮 동안 서운했던 마음도 이제 천천히 내려놓으실 시간입니다. 무거웠던 이름 하나, 오래 붙잡고 계셨던 말 한마디, 오늘 밤만은 가만히 내려두셔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